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관한 불안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세계적인 보건 이슈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삼성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중국의 기술 향상에 대한 초격차 유지 전략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예를 들자면 칭화유니의 자회사 양쯔강 메모리 YMTC라고 부르죠. 여기는 128단 낸드 R&D에 성공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중국의 하이실리콘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부분에서 퀄컴을 제쳤다는 발표를 하질 않나 CXMT 즉 창신 허페이 창신 메모리는 17나노 D램을 연내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이 발표한 헤드라인들만 하나하나 보면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2년에서 3년 짧게는 1년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는구나라고 단순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R&D 속도가 무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앞장서서 작년부터 말해오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주시해야 된다는 것과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1년밖에 나지 않는다는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도 있는데 정말 전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위 계획은 모두 사실입니다만 현업에 있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중국 업체들의 양산 기술력에 대해서 아주 낮은 평가를 내립니다. 반도체가 R&D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R&D도 중국의 발표가 의심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것은 지금 양보한다, 차치한다 쳐도 실제로 지금 중국을 포함한 반도체 유통 시장에서 양산에 성공했다는 그 중국의 반도체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시장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몇 달 전에 공식 발표를 했고, 근데 시장에서 그 양산에 성공했다는 그 중국의 반도체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YMTC의 64단 낸드 같은 것들이죠. 이는 저 혼자 중국 쇼핑몰에서 검색해봤는데 없다는 게 아니라 각 증권사에 수십 년간 반도체만 리서치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고, 실제로 중국 반도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무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는 어떤 결과로 우리가 귀결이 되고 해석을 해야 되냐? 중국 반도체 양산 기술력, 즉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 수율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다면 중국 반도체 시장에 제품이 널려 있어야 되는데 128단을 R&D 했다고 발표하는 와중에도 이미 예전에 양산을 하고 있다던 64단 낸드조차 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64단 낸드 양산 수율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반증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128단을 R&D 한다고 말하면서도 64단도 만들면 만드는 족족 적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죠. 실체도 없는 128단 R&D 했다고 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2년, 3년 격차로 이러고 따라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분이 있다면 정말 반도체 업계의 생리에 대해서 기초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R&D만 돼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기술 다 제치고 하면 LG화학 같은 회사 다른 업계로 보면 수율 문제가 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지금 핵심 화두가 될까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YMTC 같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반도체 양산 회사도 아무리 빠르게 성장을 해도 향후 5년간 글로벌 낸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이번 정신없는 이슈들이 지나가고 다시 미국의 견제가 이어지면 이 기한은 더 길어지겠죠. 즉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까지의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올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나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만약 중국이 성장하는 동안 삼성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구경을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이 보건 이슈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인 분기에만 5조 3,600억 원을 R&D, 연구개발에 투자를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어떤 의도도 반영이 됐지만 메모리나 그런 쪽에서도 다 이런 돈이 집행이 된 거죠. 삼성전자의 어떤 1분기 연구개발비가 2018년 4분기에 기록한 분기 기준 최고치죠. 그때 5조 3,200억 원을 다시 경신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연구개발 지출을 살펴보면 2017년 2분기에 4조 수준이었고 18년 3분기에 한 4조 5천억 갔다가 이제 6분기 동안 한 4조 정도 언저리로 오다가 2018년 4분기에 5조를 확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분기 동안 또 5조대를 이어갔죠. 반도체 업황이 좀 바닥을 기었던 지난해 이제 동안 계속 그 하향세를 걷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5조 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대비 R&D 연구개발비 비중이 9.7%로 지난해 1분기가 9.6%였으니까 상승하고 있죠. 계속 연구개발비 투자가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20조를 지출해서 사상 첫 연구개발비 20조 연간을 돌파했고 올해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20조를 간단히 상회할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세계적인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삼성전자는 어떤 서버용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를 생각해서 실제로 모바일 쪽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OTT라든지 넷플릭스 더 보시죠. 유튜브 더 보시죠.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 더 하시죠. 이러면 그리고 자율주행 그쪽 테슬라 같은 데들 지금 주가 더 날아가고 있죠. 전혀 그쪽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더 확대되고 있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데들 지금 화질을 막 저화질로 바꿀 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 센터. 과거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버용 디램 고정거래가 보면 작년 12월부터 상승세를 찍고 지금 계속해서 올랐고 4월 서버 고정거래가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계약 거래가죠. 상승했습니다. 현물가 물론 하락하고 있지만 그것은 B2C적인 요소가 강한 거고 제가 커뮤니티 글로도 수차례 언급드렸지만 서버용 반도체 고정거래가는 상승 추세를 확실히 타고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보건 이슈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건재하다라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이러한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경쟁자와의 초격차를 오히려 유지하고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더 투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의 어떤 기술 양산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더 투자하고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 인력 채용 계획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지난해에만 국내 특허 삼성전자가 5,075건 미국에서 8,729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보유 특허로 얘기하면 18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정상화가 돼가면서 가동 여러 공장들이 가동 정상화가 가고 있고 투자 같은 것들 시안이 공장 이런 데 해주는 것들 정상화가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정거래가예요. 고정거래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수요의 모든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현물가도 일부의 지표가 되지만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대세 상승 흐름에 그 근간에 깔려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그럼 이게 중국 반도체 이 형편없는 기술력이라고 제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더 앞서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양산도 못하는 128단 개발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64단 양산도 못하는데 의미가 없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본 같은 데를 제치고 세계 1위 정상에 이제 삼성전자가 갈 때 수율 관리 공정 관리 그런 데 있어서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원가 구조에서 굉장히 앞서갔고 그러니까
결국에 나노대가 낮아지면서 웨이퍼당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원가가 더 떨어지고 안 그래도 수율이 좋아서 원가가 또 떨어지고 하면서 양산 이제 치킨 게임을 벌였을 때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인데 중국 반도체는 전혀 그런 기술력이 현재는 확보할 수 없다. 시장에 실체가 보이지도 않는다. 양산을 했다더니 뭐 요 정도로 사실관계 짚어드리고 좀 과장되게 이제 뭐 중국이 이제 1년밖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추격할 때까지 추월할 때까지 안 남았다라는 전혀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28? 1년 남았어. 이런 전혀 중간 과정이 없는 결론에 이르는 이런 기사는 조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려면 성공적인 모델인 한국을 모범 삼아 따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뿐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야심적인 친환경 정책을 세운 것에 아주 극찬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을 거명하며 놀라울 만한 모범, 지극히 성공적인 사례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야심찬 녹색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따르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P통신에서는 어제 30일 오전에 있었던 한국질병통제본부 발표를 인용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환자들은 24시간 동안 4명이었는데 전원이 다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이날까지 한국의 총 확진자는 1,765명, 사망자는 247명, 회복된 환자들은 9,059명이다. 한국은 지난 2월에서 3월 초까지 매일 수백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었지만 최근 몇 주일 동안에는 확진 환자 발생이 크게 줄어들며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환자 감소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첫 신종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1월 20일로 미국과 같은 날에 첫 환자가 발생했지만 미국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을 채택해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했고 신속하게 민관과 협의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검사 키트를 생산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 인구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했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들을 채택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 환자들을 조기에 걸러내며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여 방역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자체적인 검사 방식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WHO에서 추천하는 방식과는 다른 검사 방식에 집중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AP통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역 능력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월 29일까지는 미국 전역에서 신종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환자는 겨우 472명, 그리고 확진자는 22명만을 확인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3월 중순까지 신종 바이러스 별거 아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봐라. 우리는 아주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러더니 심지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다 죽는다. 걱정 마라. 이런 말까지 꺼내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1등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다가 뉴욕시에서 확진자나 사망자들이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살균제 마셔보자, 주사기로 주입해보자 이러다가 다음 대선은 아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만 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해서 오늘은 국내에서 발생된 확진자가 딱 1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 확진자가 106만 7,289명,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만 무려 29,319명이라는 거예요. 29,319명.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냥 29,319명이지 우리 서울 평창동 인구가 올해 2022년에 18,653명입니다. 18,653명.
그리고 사직동은 9,554명, 해화동은 16,805명.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일매일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평창동이나 회화동에 사는 주민들만큼 새로운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참 미국 미시간주에서 총을 들고 있는 무장한 시위대들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시키라며 주의회 일사당 건물을 점거했다고 하는데요. 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일을 하면 매월 말이나 중순경에 월급 주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냥 매주마다 급여를 지급하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집에서 놀게 되면 4주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시키라고 시위하는 건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생각이라도 했었다면 신종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참 이렇게 이번 바이러스를 그냥 매년마다 생겨나는 독감처럼 치부를 하더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아주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거까지 치러버릴 정도로, 그것도 2주가 넘었는데 감염자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놀라울 만한 모범, 성공적인 사례, 이런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문재인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문재인이 없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